칼세이건 살롱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기 인터스텔라에서 좀 불이 붙은 우주과학 붐이긴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인 우주과학 붐의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좀 함께 보고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좀 마련했고요. 이명현 박사님이 저기 코스모스에 대해서 톡을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칼 세이건 살롱하고 저희가 칼 세이건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 북스에서 지금 2015년을 맞이해서 저희 칼 세이건 살롱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칼 세이건 살롱은 기본적으로 저기 소개글이 인터넷 SNS 상에서 좀 소개가 나가긴 했는데요. 3가지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신 칼 세이건 코스모스 오리지널을 함께 저기 넓게 그리고 좀 깊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즌 1을 해서 1편서부터 4편까지 함께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고요. 저기 이제 3월 달에 구정 지나고 나서 3월 달에 저기 이제 시즌 2 그리고 시즌 3까지 해서 모두 13편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요건 저희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 재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저희가 허락을 받고 DVD 소스를 갖고 지금 상영을 하는데요. 이 DVD 소스라고 하는 게 이제 30년이 넘는 40년인가요? 30년 전의 영상이다 보니까 약간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기 이제 칼 세이건 이 오리지널을 함께 보면 작년에 보셨던 닐 타이슨의 코스모스의 어떤 원형들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재밌게 이명현 박사님의 재밌는 톡을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명현 박사님이 진행을 하시는 건데요. 칼 세이건의 전작일기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져서 칼 세이건이 썼었던 어떤 작품들, 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이 썼었던 박사학위 논문, 어떤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칼 세이건의 마지막 작품까지 모두 훑는 거의 1년 3개월의 기획으로 매달 한 번씩 저기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3번째로 이명현 박사님이 지금 팟캐스트 김종배의 시사통이라는 곳에서 팟캐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팟캐스트 김종배의 시사통을 찾아보시면 화요일 저녁 방송에 지금 이명현 박사님 우주통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 10회 3월 10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이제 칼 세이건 살롱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칼 세이건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칼 세이건이 꿈꿨었던 코스모스가 과연 어떤 것인지 좀 더 넓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그것과 함께 저희 사이언스 북스에서는 칼 세이건의 책들을 여태까지 한 7종 정도 출간을 했는데 좀 더 많이 출간을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칼 세이건에 대한 목마름을 좀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상반기에 브로카스 브레인이라는 뇌과학 책하고요. 코멧이라고 해서 해성에 대한 책, 그리고 저기 이제 코스믹 커넥션이라고 해서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탐구를 다뤘었던 칼 세이건의 책과 원머 오브 얼스라고 해서 보이저 탐사선에 들어갔었던 골든 디스크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됐고 왜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게 됐고 왜 그런 것들을 지구를 대표하는 이미지나 음성으로 결정했는지를 소개하는 책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칼 세이건 단독 저서는 아닌데 굉장히 재밌고 흥미진진한 책이 될 거고요. 다들 칼 세이건 살롱의 이제 오리지널 코스모스를 보는 시즌 3가 끝나기 전에 다 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16년이 되면 칼 세이건 젠 4호 20주기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때 맞춰서 세계 최초로 칼 세이건의 전집을 출간하려고 합니다. 아마 12종의 책이 나올 거고요. 아까 이명현 박사님 말씀하셨던 전작읽기 원고들도 엮어서 칼 세이건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가이드북으로서 소개가 나갈 겁니다. 칼 세이건 살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바로 이명현 선생님께서 톡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지금 소개를 한 대로 칼 세이건에게 올해 내년이 굉장히 각별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신 것처럼 1996년에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35년생이시거든요. 1935년생이시니까 60이 갓 넘은 그런 나이에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이런 수명이나 이런 것이나 또는 지금
뭐 왕성히 활동하시고 있는 그런 분들 생각을 하면 너무 이른 나이에 그 생을 마감하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일종의 한 시대의 아이콘이죠. 아이콘인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뭐 20주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계기를 통해서 한번 둘러보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집약시켜서 올해 내년에 해볼 생각입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 전작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작이라 그러면 이제 칼 세이건 이분은 그 천문학자셨기 때문에 논문을 통해서 자기의 이론을 이제 그 과학자 커뮤니티에다가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고 또 천문학이라고 하는 또 별이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뭐 이런 그 삶의 인생에 있어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일종의 뭐 사상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에 칼 세이건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였어요.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는지 과학의 그 어떤 분야들을 개척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들도 좀 재조명을 해보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왕성한 작업을 하셨는데 대중을 위해서 단독으로 쓰신 것도 있고 편집을 하신 것도 있고 공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넓은 분야에 걸쳐서 저술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런 것들이 많이 번영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이분의 이제 코스모스는 굉장히 잘 알려진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여러 번 읽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자신도 뭐 칼 세이건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호감을 가지고 천문학자가 되어서 뭐 그분의 논문도 읽고 그렇게 작업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또 그분에 대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한 천문학자에 대한 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한 뭐 대중 저술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야에서는 과학이 아니라 이제 뭐 철학 같은 분야에서는 어떤 한 사상가의 전집을 그분이 썼던 저술을 다 읽고 그분의 생을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라든가 그런 사상들을 읽어내는 작업들이 자주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음악에서도 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작치기 며칠 동안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제 현대는 뭐 동의하든 않든 간에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식론을 굉장히 크게 파고들었고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과 그 또는 철학이나 뭐 이런 가치관 같은 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에 왔다면 칼 세이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사상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분의 이제 전작을 읽고 또 35년이나 지난 굉장히 낡은 필름이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보면서 뭐 일단 과학 고전이라고 하는 것에 반열에 들어선 작품을 좀 우리가 접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게 1980년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 13편이 방송을 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도 금방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굉장히 즐겨보고 또 막 이게 때를 써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때를 써서 이게 비디오 테이프도 구해가지고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막상 테이프는 구했는데 비디오 플레이어가 없어가지고 고모네 가서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한 개씩 들고 가서 이렇게 보고. 그만큼 보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작년에 아시겠지만 2014년에 이제 시즌 2가 방송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걸 제 이제 딸이랑 그 아들 아이가 제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그거를 보면서 또 뭐 다시 보기로 이렇게 돈까지 내가면서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을 관통하고 있는 그 정신이 그런 가치관이 지금도 유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시 나온 거는 보시면 아셨겠지만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멋지고요. 과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그 나레이션을 넣으면서 해설하신 닐 타이슨이라고 하는 멋진 천문학자도 나오시고 그리고 속도감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오리지널 코스모스는 이제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코스모스의 맥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감상을 하겠지만 장담은 못 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주무실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67년인가 8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너무 감동 깊게 본 영화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을 봤는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서 막 자랑을 하고 보여줬을 때 끝까지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보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침팬치들이 이렇게 뼈다귀 던지고 나서 돌면서 우주로 나가고 그 장면에서 다 자요. 그때까지가 너무 잔잔하게 흘러가기도 할 뿐더러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전을 책도 그렇지만 고전을 읽는다는 것. 근데 이런 이제 고전 다큐멘터리를 21세기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는 것. 이게 마냥 즐겁고 흥분되는 작업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고통을 동반하는 또는 인내심을 동반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너무나 기쁘고요. 뭐 같이 한번 잘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코스모스가 이제 1980년에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이 다큐멘터리랑 사실은 책을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다큐멘터리가 먼저 나오고 책이 나오는데 그래서 책이랑 다큐멘터리를 엮어서 그게 나오게 된 당시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과 다큐멘터리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를 제가 몇 개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번째 볼 그 다큐멘터리의 이 코스모스의 어떤 점을 유의해서 그 관전 포인트를 하면 좋을까 하는 것으로 제 강연을 뭐 한 40분이나 45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보시고 끝난 다음에는 질문을 받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윈스피카란 만화책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보고라고 하는 만화 잡지에다가 거기서 청탁이 와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만화책에 대해서 서평을 써달라 그래서 트윈스피카를 이제 전에 읽었었거든요. 8권으로 지금 번역이 돼 나온 건데 그래서 저거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우주 비행사가 되어가는 어떤 한 소녀의 성장기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따뜻한 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코스모스 책. 그러니까 여기 제 연배쯤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서 옆에 이렇게 플라톤의 국가 이런 거 끼고 다니던 그러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요. 두꺼운 책을 끼고 다녀야 되고요. 또 이렇게 정사각형은 안 되고 좀 길쭉한 걸 해야지 이렇게 끼웠을 때 튀어나오기 때문에 폼이 나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혀 그런 게 감동이 안 가겠지만 저희 때는 이걸 끼고 다니면 여학생들이 와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읽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런 거 정도 끼고 다니고 그 중에 한 권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는 오빠가 옛날에 준 거야. 근데 있잖아요. 무려 이런 거를 선물로 하고 거기에 매혹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35년 전에. 그리고 저도 사실 이 책 주는 옛날 오빠 역할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동네 누나들하고 동네 여동생들한테 이 책을 이렇게 주면서 막 또 앉혀놓고 얘기를 떠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여기도 그렇지만 또 반가운 게요. 재작년에 나온 건가요, 벌써? 그 온도계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이 책이 장하석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여기 보면 캠브리지대 석좌 교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보다는 아마 장하준 교수를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장하준 교수의 동생이거든요. 장하준 교수는 저랑 동갑이에요. 또 무려 군대 동기고요. 내무반을 같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04번, 그 친구가 110번. 근데 그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있어요. 그 장하준이라고 하는 이제 그분이 굉장히 경제학 책들을 내서 많이 팔리고 그랬잖아요.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하준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천재적인가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떠도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쳐보시면. 근데 그 장하준이라는 친구에 의하면 그 소문이 다 헛소문이래요. 다 자기 동생 얘기래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저는 동생을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책에도 보면 코스모스 얘기가 나와요. 서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여기 여러 가지가 있고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뭐 누구나 경험하시죠. 그게 만화책이든 또 뭐 그냥 어떤 잡지든 간에 자기가 어떤 걸 갈구하고 있을 때 접하게 되는 한 권의 책 또는 뭐 한 사람의 저는 사실 어릴 때 만났던 분 중에 그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가 정말 감동적인 분이 있었어요. 제 인생의 멘토였는데 뭘 가르쳐 주셨냐면 그 야구공을 잡고 커브 던지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동네 야구에서 그걸 던지면 뭐 거의 마구에 가깝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이제 한 4학년이 돼서 학교 리틀 야구부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배워보니까 그 아저씨가 가르치는 순 엉터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이 가르쳐줬던 그 엉터리 마구를 가지고 동네에서 한창을 써먹었고
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뭐 인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그러면 그분이 떠올라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코스모스를 이분이 읽으셨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스모스는 흔히 이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쓴 과학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한 과학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거를 역사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개가 끄덕여지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이것은 그 설화나 신화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이야기 서사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동의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보면서 철학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동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장하석이라고 하는 분의 정치적, 철학적 세계관에 영향을 줬다고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과학책이지만 현대의 과학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과학의 경이로움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삶과 괴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학을 통한 또 과학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법 또 그것으로부터 창출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고 다큐멘터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한 어떤 그 소녀의 성장기를 그린 일본 만화로부터 시작해서 그 석학의 책에 서문에 등장하는 그런 책이 바로 코스모스. 특히 아는 오빠들이 잘 주는 코스모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책이 요게 이제 영어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아마 제일 처음 번역되어 나왔던 책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지은이가 칼 사강이에요. 칼 세이건을 이제 이 번역하시는 분이 물론 이때는 뭐 이렇게 저작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번역하셨겠죠. 칼 사강이라고 번역하셨고 왠지 모르지만 뭐 프랑스와 사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당시에 프랑스 여주 소설가가 날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영향을 받으신 건지 그렇게 발음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도 그래서 이거 한 권 사뒀어요. 기념으로 사가지고 보니까 뭐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코스모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나서 책이 얼마 있다가 나와요. 그리고 번역도 굉장히 빠른 시점에 번역이 되어 나왔던 걸로 봐서 이게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도 꽤 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마 최근에 책을 읽지 않고 예전에 코스모스를 읽으셨던 분들은 이 책으로 주로 보셨을 거예요. 출판사가 주에서 학원사를 바뀌고 또 무슨 다른 출판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계속 좀 문제가 있었는지 돌았는데 완역판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완역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보다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약한 것 같지는 않고 이 서광훈이라는 분이 저도 그 아마추어 청문 어릴 때 하면서 자주 뵙던 분인데 그 기자를 하시고 그랬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다가 그냥 좀 이렇게 하기 싫으면 빼먹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느닷없이 몇 구절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번역은 굉장히 구수하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슬라이드 말미에 이분이 번역한 기절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다시 읽어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푸근한 번역이랄까요? 같은 번역이라도 어떤 번역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이렇게 서사적으로 느껴지는 반면에 또 똑같은 번역을 해서 서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번역을 하셨던 것 같고요. 조경철 박사님이 감수한 이 버전으로 저도 책을 처음 읽었었습니다. 사이언스북스에서 최근에 나오고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되는 버전이 이건데요. 홍승수 교수님은 천문학을 전공하신 분이고요. 그분이 이제 번역을 지금 은퇴하셨지만 번역을 굉장히 꼼꼼하게 몇 년에 걸쳐서 하시고요. 이분은 이제 서문에도 써놓으셨지만 고생물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고생물학 교수하고 밥 먹으면서 토론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성격도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거든요. 꼼꼼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미팅을 하자 그래도 꼭 새벽에 조찬 모임 하자 그러시고 굉장히 깐깐하신 분인데 그런 모든 자신의 공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빼먹지도 않으셨고 굉장히 깔끔하게 꼼꼼하게 번역을 하셔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번역판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어지는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믿을 만한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책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요. 네, 이분이 칼 세이건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테고 또 이제 13번 죽도록 이분의 얼굴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원래 칼 세이건은
그 러시아의 쪽에 그 피를 갖고 있어요. 그 이민 뭐 2세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출신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그 중간에 이제 아마 그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구소련 과학자들과 교류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냉전 시대잖아요. 60년대, 70년대를 넘어오면서 미국과 소련이 굉장히 극도의 그런 어떤 대립을 하고 있던 시절인데 이 칼 세이건은 그 소련의 과학자들과 그 교류를 하려고 하고 소련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뭐 그런 노력을 경주를 해요. 그런 게 자신의 어떤 신념도 있었겠지만 짐작컨대 그 자신의 뿌리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아, 이분이 앤드류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오늘 아마 이제 첫 번 에피소드 1을 보실 텐데 처음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 이거는 뭐 이 에피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세 번째 부인이세요. 칼 세이건의. 세 번째 부인이자 미망인이세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은 칼 세이건 얘기를 좀 더 하면 이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그 뭐 천재였겠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16살 때 졸업을 해요. 그리고 16살 때 대학교 입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학교를 계속 우리도 월반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월반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학교를 졸업하니까 대학교에서 받아주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그때부터도 굉장히 유명한 소년, 천재 소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캠퍼스에서 또 다른 천재 소녀를 만나요. 그 소녀는 무려 15살에 대학을 입학한, 시카고 대학을 입학한 그 마골리스, 린 마골리스라고 하는 아마 생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공생진화 이런 거,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나오시는 분이 그 린 마골리스예요. 그 칼 세이건 못지않게 어쩌면 칼 세이건보다도 훨씬 더 대중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더 훌륭하신 그런 분인데 그 나이 차이는 좀 있죠. 몇 살 있는데 캠퍼스에서 그 천재 소년과 천재 소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둘이 이제 불꽃 튀는 사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첫 결혼을 하는데 짐작하시겠죠. 그런 그 젊은 시절에 열정을 가진 결혼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로맨틱하고 굉장히 격정적이지만 또 평전 써놓은 걸 보면 허구한 날 싸워요. 그래서 뭐 집어 던지고 깨고. 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천재고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고 그렇다는 얘기의 또 다른 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이렇게 자기 표현을 직설적으로 해야 되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든 이루어 나가는 추진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두 천재가 만난 거죠. 린 마골리스라고 하는 분이랑. 그러면 이게 불꽃 튀는 사랑을 하지만 불꽃 튀는 헤어짐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사랑을 하고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기도 했지만 또 불행한 결혼 생활을 조기에 마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을 만나는데 두 번째 부인은 예술가예요. 미술을 하시는 샬츠만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굉장히 관능적이고 제일 예쁜 여자를 골라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아까 뭐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책 번역이 된다고 했잖아요. 보이저호에 실려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이 보이저호가 1호와 2호가 있는데 그 스케줄상 2호가 먼저 출발을 하고 며칠 있다가 1호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보이저 1호와 2호가 1977년에 출발을 하는데 그 보이저호의 원래 목적은 목성과 토성과 해왕성과 이런 이제 저쪽 바깥쪽에 태양계 바깥쪽에 있는 그런 이제 행성들을 탐색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띄고 간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 시리즈에도 이때가 막 그 결과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첫 결과들이 그 목성에 대한 이야기, 토성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 보이저호의 그런 과학적인 목적 말고 레코드판을 동판인데 그 금으로 코팅을 한 거예요. 그 레코드판을 3장을 싣고 가는데 그 속에다가 지구를 대표할 만한 소리들, 인사말들, 우리나라 목소리도 있어요. 안녕하세요라고는 한마디가 들어있고 어떤 유엔에서 일하시던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어있고 또 여러 나라 말로 안녕하세요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를 대표하는 소리, 뭐 아이들의 울음소리, 뭐 이런 소리들도 집어넣고 지구를 대표하는 그림도 뽑아서 넣고 이제 그거를 하는 그 일종의 보이저호의 레코드판을 만드는 그게 이제 지구를 대표해서 보내고 마치 이런 물병 속에다가 어떤 편지를 집어넣어서 바다에다 뿌리면 바닷가 어느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워서 편지를 읽어보면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망 이 우주에다가
지구를 대표하는 또 지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내는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과학 문화적인 작업이잖아요. 그 작업을 6명이서 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이 칼 세이건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샬츠만이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이 그 멤버예요. 그리고 드레이크 박사라고 그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을 시도하신 그 드레이크 박사가 들어가고 또 한 분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부인이 되는 앤드류안이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소설가이기도 하고 기획자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해요. 그때 그 당시에 벌써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유망한 편집자 겸 소설가 겸 기획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분의 애인하고 같이 페르시라고 하는 애인하고 그래서 그렇게 6명이 한 멤버예요. 1977년에 이제 발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하는 도중에 칼 세이건하고 앤드류안이 눈이 맞아요.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큰일 났죠. 눈이 맞으니까 고백을 하게 되면 팀이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사 후 3일 후에 각자 파트너에게 고백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각자 파트너에 가서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은 둘이 이제 애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앤드류안의 파트너였던 그 애인이었던 페르시는 굉장히 쿨하게 그러라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라 그러고 칼 세이건과 이 앤드류안과 평생 친한 친구를 끝까지 지내요. 굉장히 바람직한 인간상이죠. 그 반면에 이제 샬츠만은 그 당시에 이제 벌써 관계가 별로 좋아지진 않았어요. 샬츠만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과학자로서 대중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정말 커뮤니케이터의 그 화신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천재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창의적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좀 어설프기도 하고 자기 고집대로 이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샬츠만하고는 충돌을 하는 거예요. 샬츠만이라고 하는 분도 예술가로서 자기 세계가 굉장히 강한 분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둘 사이도 정말 멋진 로맨스가 이어지지만 또 그런 시기를 거치는 때 앤드류안이라는 분을 만나요.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77년에 이제 발사를 하고 발사한 다음에 각자 고백을 하는데 샬츠만은 이혼에는 동의를 해요. 이혼해주겠다는 조건을 2가지를 내세워요. 근데 그 조건은 사실은 첫 번째 부인 때도 있었던 건데 위자료 문제 때문에 소송이 길어져요. 그 첫 번째 린 마골리스라는 그 분하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제 별거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쳤는데 그 린 마골리스의 아버지가 칼 세이건의 미래 가치에 대한 것을 통해서 위자료를 더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사람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 소송이 길어지거든요. 근데 샬츠만도 마찬가지예요. 샬츠만의 아버지가 그 칼 세이건의 미래 가치를 따져서 지금 몸값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해서 그게 한 3년을 끌게 돼요. 그러니까 77년부터 코스모스가 나온 게 80년이거든요. 1980년. 코스모스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책이 나오던 당시에도 여전히 이혼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칼 세이건하고 앤드류안은 이미 같이 살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코스모스 책에 보면 이제 그 내지에 제가 이따 그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 그 앤드류안에게 이렇게 헌사를 하는 거 있는데 그 헌사를 할 당시에도 두 사람은 불륜 관계에 놓여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그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끝나서 그게 이제 위자료 문제로 해결이 되면서 끝나는데 샬츠만은 그 위자료뿐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혼 조건을 내세워요. 칼 세이건의 아기를 갖겠다고 주장을 해요. 이혼을 하되. 근데 칼 세이건은 끝끝내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 2가지가 겹쳐서 소송을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아이를 안 낳고 위자료 주고 끝나는 거로. 근데 샬츠만은 또 계속 좋은 친구로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의 좋은 친구로 끝까지 또 남아요. 근데 린 마골리스도 거리는 두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칼 세이건의 어떤 생일 파티 때 3사람의 부인으로부터 낳은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파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 멋진 광경이 연출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앤드류안이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분 자신이 뛰어난 기획자이기도 하고 뛰어난 편집자이기도 하고 하지만 다른 2사람과 달랐던 것은 자기 세계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칼 세이건이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그런 울퉁불퉁한 어떤 보석을
잘 다듬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앤드류 얀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모스 이 책과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코넬 대학교 교수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뭐 학교 다니면서 시간을 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코스모스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헐리우드로 넘어와요. 코넬은 저쪽 동부 쪽에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이쪽 서부 쪽에 있는 캘리포니아로 넘어와서 회사를 차려요. 앤드류 얀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스튜디오를 차려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스튜디오를 차리고 굉장히 테크니컬한 그런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고 3년 동안 휴직을 해요. 학교를. 그래서 전력 투구를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을 들이기도 했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만들던 당시에 칼 세이건의 나이가 거의 4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나 대중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성숙되어 있고 굉장히 자기 자신의 인생의 어떤 피크를 달리고 있을 무렵에 만들어낸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35년이라는 세월을 버티면서 오늘날까지도 사랑받는 동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요. 역시 여자를 잘 만나야 남자는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뭐, 지금 봐도 굉장히 멋진 분이시지만, 이분이 2008년인가요? 그때 한국에 오셨었어요. 코스모스도 사실은 칼 세이건 단독 저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앤드류 얀이라는 분과 거의 공조나 마찬가지고요.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고, 또 코스모스 다큐멘터리의 스크립트는 거의 앤드류 얀 이분이 쓰셨고, 그 책과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이게 그냥 책을 다큐로 만들거나 다큐를 책으로 옮긴 것이 아니고요. 서로 이렇게 굉장히 잘 보완이 돼요.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한 스크립트가 아니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그 책 다시 읽으면서 다큐도 다시 봤는데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2008년도에 오셨을 때고요. 예, 기자간담회인데 젊었을 때 접니다. 2008년도에 기자간담회 통역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요 아들이에요. 1991년생. 당시 고등학교 한 2학년도 됐으려나요? 뭐 역사 공부하고 싶다고. 되게 껄렁껄렁한 포즈를 취하고 있죠. 칼 세이건 평전이 몇 권이 나와 있는데요. 국내에 한 권이 번역이 돼 있어요. 칼 세이건 평전 프라운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하신 게 동력 사이언스라는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고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굉장히 잘 읽히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친구 이름이 샘이거든요. 이 친구, 그러니까 제일 세 부인에게서 난 여러 아이들 중에 막내예요. 91년에 탄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한 5살, 6살 무렵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 친구에 대한 언급이 딱 한 줄 나와요. 1991년 아들 샘이 태어났다. 딱 그렇게 나와요. 첫째 아들, 더 위쪽에 있는 뭐 도리언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은 대중적인 책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엄마랑도 같이 써서 뭐 이렇게 섹스의 역사에 대한 책도 쓰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저술가들도 세이건의 자식들 중에 여럿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큰 꿈을 꾸고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보여준 탐구 정신입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팬이었습니다. 오바마와 전 세계 7억 시청자를 사로잡은 코스모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대서사시의 출발점을 책으로 확인하세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사이언스 북스가 펴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책 얘기하면서 책 얘기면서 다큐멘터리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과 다큐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하고 다큐멘터리 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아실 거예요. 읽어보지 않으셔도 영화를 보실 수도 있고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이 첫 문장은 많이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첫 문장을 딱 펼치면 그 책의 내용을 다 알아버리는. 그러니까 이 안나 까레니나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척 보면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어디 서평에도 그렇게 썼는데요. 안나 까레니나 저 책을 읽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 첫 문장을 딱 보고는 넘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묘한 긴장감을 유발시키고요. 저러고 나니까 책을 마치 다 읽은 것 같은 그런 허영심도 들고.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책이 그래요. 다큐멘터리에서 첫 문장으로 그 말을 하고 넘어가는데 정말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우주의 모든 것이라는데 이제부터는 부연 설명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맥 빠지게 만드는 문장 같기도 하고 저걸 보면서 안나 까레니나의 그 구절이 언뜻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책도 13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다큐도 그렇고. 근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뭐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행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빅뱅 우주론 이야기도 있고 뭐 우주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이 우주라고 하는 그 것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문장이 굉장히 강렬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13편의 다큐멘터리와 이 책을 관통한. 근데 뭐 너무 좀 많긴 하죠. 많긴 하니까 그 책 첫머리처럼 모든 것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책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이별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거나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지금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봐도 전형적인 과학책 또는 과학문화책, 대중과학책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는 게 코스모스거든요. 근데 하물며 35년 전에 저는 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화와 설화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채우고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종교들 말고 남태평양에 떠 있는 어느 작은 섬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일본의 어떤 전설 이야기도 나오죠. 섬의 이야기를 해서 그 섬에서 구전되어 나오는 뭐 정말 몇천 명도 살지 않는 그런 섬에서 옛날부터 구전되어 나오는 전설 이야기를 해요. 창조 신화 같은. 그 속에서도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우주를 어떻게 운행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체계를 갖추고 마치 한 편의 이야기를 또는 어떤 과학 시나리오를 과학의 이론을 얘기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형 종교나 어떤 큰 나라의 큰 민족의 그 창조 설화뿐 아니라 그런 자그마한 어떤 그 남태평양에 고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한 우리들의 문화유산으로 칭송을 하고 있고요. 종교에 대해서도 여러 과학자들이 갖는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들이 있지만 칼 세이건은 종교에 대해서 또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설화나 신화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요. 존중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인류를 지난 2, 3천 년 동안 길게는 뭐 4, 5천 년 동안 이끌어온 문화적인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풍성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게끔 해준 원동력이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에 굉장히 큰 비중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전설이나 설화나 신화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그런 것들이 지난 시절 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존중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칼 세이건은 이제는 그런 것들과 이별할 시대라고 과감하게 선언을 해요.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지금은 21세기지만 그 당시 20세기는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뭐 유용하다를 떠나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으로 이미 진입해 있다는 거죠. 그럼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가치 부여를 하고 그동안 문화적인 또는 우리의 가치관에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줬던 종교나 신화나 설화 같은 것들을 이제는 뒤로 물리고 냉정한 이별을 하자는 거죠. 그들을 존중하지만 그들이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를 더 행복하고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냉정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을 하고 그런 이별을 하자고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게 경이로움이거든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세상의 자연을 맞닥뜨렸을 때 또는 이 대우주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느낌이 이 정말 경이롭게 느끼는 그런 무한한 감동 같은 것들이 밀려오는데 사실은 허무함이 같이 따라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그마한 지구의 어떤 그 한 점을 찍은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 넓은 우주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작은 보잘것없는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허무함
또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우리는 100년을 채우지 못하는 데 대한 그런 박탈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몰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몰려오는 것들을 위로하고 해왔던 것들이 종교나 신화나 설화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과학이 그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이로움과 허무함을 정면으로 맞닥뜨리자고 하는 주장을 해요. 우리가 마주치는 우주, 우리가 마주치는 자연을 외면하거나 또는 그것에 종교적으로 빠져들거나 그러지 말고 의연하게 그 사실을 현실로서 직시하자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이끌어져서 이 우주 속에서의 우리 자신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처음에 그 우주의 먼 곳으로부터 우주의 탄생의 시기로부터 지구를 향해서 우주 여행을 쭉 해오는 이야기로 전개가 돼요. 그러면 큰 은하의 세계로부터 태양계로 넘어오고 다시 지구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정말 광활한 우주에 대한 경이로움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 지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우리가 외면하지 말자고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작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모색하고 찾아가자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 1편의 첫 부분은 우주여행을 다니면서 우주의 처음부터 지구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그 칼 세이건의 낭낭한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넣으면서 속도감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속도감으로 하지만 그 목소리 톤은 또 굉장히 낭낭하게 마치 한 편의 시를 낭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결국 이 1편의 뒷부분을 장식하는 것은 인간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큰 고대 도서관이 나오고요. 그 도서관 속에서 인류가 이렇게 미약한 자연 속의 존재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문명으로 일으켰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고대 그 아랍 쪽에 도서관들이 나오고 지구의 크기를 어떻게 재었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시연을 해 보이고요. 그런 그 우리 문명에 대한 그 찬사랄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모험이라고 써놨는데요. 그런 성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우주에 있는 다른 그 존재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유대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지구를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성찰의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고 그래서 다른 편에 보시면 우주 여행에 대한 화성 탐사에 대한 왜 우리가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대한 그런 모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고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과학과 종교를 이야기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삶을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끝끝내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가치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따뜻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책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보여주는 과학을 바탕으로 한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과학이고요. 직시를 하게 되면 경외로움과 허무함이 맞닥뜨려 같이 오고요. 그 과정에서 성찰의 과정을 겪어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자신이 실천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인 것 같아요. 그러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코스모스 전편을 통해서 이분이 계속 설파를 하시는데 이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과학자로서 합리적인 생각, 회의론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을 보는, 현상을 보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먼저고 이렇게 고귀하고 가냘픈 지구를 지켜야 되는 것이 먼저니까 당연히 전쟁보다는 평화를, 싸움보다는 평화를, 독식보다는 나눔을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또는 그런 태도를 갖게 해주는 막연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그런 태도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자신이 실제로 성소수자들 또는 인종적인 문제 또는 핵무기 반대 운동 뭐 이런 선봉에 서서 뭐 체포되기도 하고 끝끝내 예를 들어서 그 우주 전쟁을 선언했던 레이건 정부의
또는 부시 정부의 초청에는 응하지 않고 뭐 그런 자기 자신도 하나의 그 자기의 태도와 자기의 삶의 어떤 길을 일치시키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요. 이 책에도 이제 계속 핵겨울이라든지 핵전쟁에 대한 그런 위험에 대한 경고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그 이전의 종교나 설화와 신화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줬던 것들을 20세기에, 21세기에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구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화두를 던져주고 자신이 몸소 실천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실천에 제 생각에는 80%는 앤드류안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앤드류안 자신이 굉장히 그런 실천가이기도 했고요. 이효리 씨처럼 찰스에건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변해가서 그 나이가 들었을 무렵에 말년의 칼세이건은 젊었을 때 그런 날카로움과 불안정함을 통한 창조성에 덧붙여서 안정되고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이렇게 정말 멋진 그런 균형 잡힌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투병하는 과정에서의 그 투병기, 또 에필로그라는 그 이분의 마지막 책에 보면 그 투병기 같은 게 잘 나오거든요. 거기서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다큐멘터리와 책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씩 이제 보실 거고요. 오늘 그 보시는 때 관전평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우주 달력이라는 게 나와요. 이 우주 달력이라는 게 다큐멘터리에 나오고 에덴의 용인가 하는 그 책에 이제 나오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코스모스 책에는 실리지를 못해요. 책에는 정작. 근데 그 쭉 이렇게 우주로부터 여행을 와서 지구로까지 오고 그래서 지구에서 문명이 고대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가치와 우리의 가능성을 자리매김하고 그 우주 달력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요. 직접 자기가 달력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사실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자기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뭐 최고의 애니메이션을 동원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까지 놓치지 마시고 그 우주 달력에서 우리 인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코스모스 책 이제 내지에 있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다큐멘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딱 넓히면 요 앤이 앤드류안이거든요. 앤드류안에게 이제 누구에게 이렇게 헌사하는 거죠. 영어로 보시면 이 넓은 우주에서 엄청나게 넓은 우주에서 그 엄청나게 긴 이렇게 유구한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도 길고 공간도 넓은 이 우주에서 해필이면 요 행성에서 근데 A라고 썼잖아요. 이게 영문학도는 아닙니다만 지구니까 그냥 The Earth 그러면 될 거를 A 플래닛이라고 쓴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수많은 그 행성들 중에 우연히 우리가 태어나게 된 한 우주 하나의 행성에서 또 언 에포크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앤드류안이 100년 전에 태어나고 칼색은 지금 태어났으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넓은 우주에서 한 행성에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또 바로 이 순간 같이 만나게 되는 게 정말 너무 기쁜 일이 아니냐. 그런 정말 뭐라 그럴까요? 더 이상 줄 수 없는 찬사를 보냈죠. 이게 그 홍승수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이것도 10년 가까이 돼가네요. 번역하신 앤드류안에게 하고 그 번역하신 겁니다.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앤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었다. 가곡투죠. 이거 가곡으로 부르면 딱 맞을 것.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장엄함이 느껴지잖아요. 좀 이렇게 서사적이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따뜻한 번역이라고 말씀하신 그 옛날 본을 보여드릴게요. 광대한 우주 그리고 무한한 시간 이 속에서 같은 행성 같은 시대를 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 두 번역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두 개를 같이 읽기를 되게 즐겨해요. 그러니까 옛날 번역본이 확실히 현재 번역본보다는 좀 아쉬운 면들이 있지만 굉장히 따뜻한 그 면들이 있고요. 한편 또 홍승수 교수님의 저런 서사적인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첫 구절 번역해 놓은 것도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따뜻한데 저쪽은 굉장히 장엄해요. 그러니까 같은 느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핸드폰을 정리하실 시간입니다. 문자를 날리시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그 학생들 강의할 때 꼭 이거를 보내주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보내게 하고 그 기회에 시험에 들게 할 이성 친구들 시험에 들게 하고 평소에 의심쩍었던 친구들은 또 정리하고 네, 그렇게 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고 새 친구도 얻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시는 동안 준비해서 다큐멘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바이오민 뇌공학과 정재승입니다. 카이스트 교수들의 탁월한 강연을 책으로 엮은 카이스트 명강, 그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1권 구글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에 이어 2권에서는 우리 안의 작은 우주, 뇌를 탐구합니다. 치매를 연구하는 의사 정용, 뇌를 통해 행동의 비밀을 밝히는 유전학자 김대수, 인간의 선택을 연구하는 물리학자 정재승, 이들이 들려드리는 흥미진진한 뇌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1.4kg의 우주, 뇌. 사이언스 북스에서 편했습니다.